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준호가 사진을 들어 보이자 교회가 술렁였다. 박 목사와 김 집사가 돈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 이상호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교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 목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치며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사연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교회의 아침, 새벽 5시, 이상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9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세수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은 뒤 이상호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를 걸어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은 한결같이 묵직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상호는 교회 문을 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이미 몇 분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들 이상호를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직 장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 집사라고 부르세요. 이상호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아침 7시가 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영희가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고 아들 민철은 신문을 읽으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벽기도 다녀오셨네요. 민철은 아버지의 코트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응,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지. 이상호는 식탁에 앉으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며느리가 끓인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고 갓 지은 쌀밥은 윤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번 장로 선거 말인데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요즘 교인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이상호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문? 글쎄요, 뭔가 돈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곳이야. 내 명예나 체면보다 교회의 순결이 우선이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이상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5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교회 일직 준비위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몇몇 집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아. 돈이 좀 움직이고 있다던데. 이상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받았다는 거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집사들은 이상호를 발견하자마자 급히 대화를 멈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상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다른 장로 후보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이상호를 보며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이 집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선거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상호는 계속해서 복도에서 들었던 집사들의 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정말로 이번 선거에 불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50년 넘게 믿음으로 살아온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만은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상한 의혹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이번 선거가 주님의 뜻대로 깨끗하게 치러지게 해주소서. 이상호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어느 목요일 오후, 이상호는 교회 사무실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리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큰 돈이 움직인다던데. 누구 말이야?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상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더욱이 장로 선거를 앞두고 이런 소문들이 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 목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집사님, 혼자 계셨군요. 박 목사는 문을 닫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당연한 일이죠. 이상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 목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이 집사님, 실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목사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성도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흠이 없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이상호는 박 목사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박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너무 완벽하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거든요. 좀 더 어떻게 표현할까 친근하게 다가가실 필요가 있어요.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상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서렸습니다. 박 목사는 주위를 살피며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성도들과 개인적인 만남도 갖고 때로는 식사 대접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호는 박 목사의 말에서 묘한 암시를 느꼈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만남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죠. 이 집사님도 적당히 맞춰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이상호는 박 목사의 진의를 깨달았습니다. 결국 돈으로 표를 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식으로는 장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할 수 없어요. 이상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집사님, 너무 원칙만 고집하시면 곤란해요. 교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회 발전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상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선거를 원합니다. 박 목사가 나간 후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다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저녁, 이상호는 집에서 내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바닥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상호 집사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현금 다발과 함께 작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 집사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상우는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돈의 액수를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뭘 그렇게 보고 계세? 민철은 아버지 손에 들린 현금 다발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뭡니까?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우는 당황한 나머지 봉투를 급히 서랍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이상우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의심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철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민철아, 정말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이상호의 말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고 이상호는 혼자 남겨진 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이상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죠. 꿈속에서도 아들 민철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의혹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철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며느리 영희도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챘는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민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민철아, 어제 일은... 이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하자 민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봉투는 정말 뭡니까? 민철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함하려는 거라면 왜 그런 돈을 받으셨어요?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철아, 아버지를 믿어다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그 봉투는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럼 지금 당장 그 봉투를 들고 경찰서에 가시죠. 정말 억울하시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민철의 말에 이상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자신의 손에 들어온 돈을 누가 믿어줄까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외부로 알려지면 교회 전체가 망신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길, 이상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을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교회 입구에서 몇몇 집사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안녕하세요. 김 집사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바로 어제 봉투에 메모를 남긴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호는 김 집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김 집사님, 어제 제 집 앞에... 무슨 말씀이세요? 김 집사는 태연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봉투 말입니다. 이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김 집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봉투요? 무슨 봉투 말씀이신지.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상호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지만 이상호의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정직한 신앙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한 설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마친 후
이상호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복도에서 여러 집사들이 둘러싸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잠깐만요. 장 집사가 이상호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상호가 묻자 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은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혹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장 집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돈을 받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이상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런 소문이 벌써 돌고 있습니까? 글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 집사가 거들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저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들의 표정은 반신반의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소문이 너무 구체적이어서요. 심지어 금액까지. 그때 뒤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돌아보니 민철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아들분이시군요. 실은 300만 원 정도라고. 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본 봉투 안에 돈이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민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아들의 눈빛에서 완전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민철아, 정말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집사들도 부자간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상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엉키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교회 사무실에서 박 목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신가요? 박 목사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이상호 집사님과 관련해서 장 집사가 설명하려 하자 박 목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죠. 박 목사의 말에 집사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박 목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철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간 내내 교회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상호에 대한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갔죠.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권사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상호 집사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상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해명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수상하게 여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상호도 장로 후보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다른 후보들과 목사님, 그리고 선거관리위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어서 앉으세요. 박 목사가 의례적으로 인사했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떠도는 소문들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최 장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소문 말입니까? 이상호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최 장로는 말을 아끼며 이상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상호 집사님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그때 박 목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분이 장로가 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하시는 겁니까? 이상호가 반문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능력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원칙만 고집하면. 박 목사는 말을 흐리며 다른 후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집사와 이 집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호는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이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도 사회의 일부가 아닙니까? 박 목사의 답변은 이상호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호는 자신의 50년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니면 자신만 뒤처져 있는 걸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철이 고등학생 아들 준호와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네. 민철은 이상호를 보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준호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호야, 공부는 잘 되고 있니? 이상호는 일부러 밝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준호가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고등학생 손자까지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상호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를 믿어다오. 정말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이상호는 손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 봉투는 뭐예요? 아빠가 말씀하시길. 아, 그건. 이상호는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 주 금요일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루 앞두고 있는 토요일 저녁 교회 게시판에 이상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장로 선거 관련 중요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었죠.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후보자의 부적절한 선거 운동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공고문 아래에는 이상호의 이름이 적힌 뇌물수수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김 집사로부터 300만 원, 박 집사로부터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그 공고문을 보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야. 하지만 누가 이런 정교한 문서를 만들어서 자신을 모함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장로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교회 앞을 지나가던 교인들이 하나둘씩 게시판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이상호 집사님이 정말 나이고 실망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상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소문은 온 동네에 퍼진 후였습니다. 민철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평생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시더니. 민철아, 정말 아니야. 누군가 나를 함정해.
하지만 이제는 가족조차 이상호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상호는 방에 혼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일이면 선거인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지만 이상호의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도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고 교회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눈을 부어가며 아침을 준비했고 민철은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교회 안 가시는 게 어때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거가 있는 날인데 안 갈 수는 없지. 이상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철의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가면 모든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할 테니까요. 그래도 이상호는 평생 지켜온 신앙의 자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고 거울을 보니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련에도 당신의 뜻이 있으시겠지요. 속으로 기도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아마도 선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호가 교회 입구에 나타나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이상호는 조용히 뒷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이상호 집사님이다.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타날 수 있지? 참 뻔뻔하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습니다. 이상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생을 다닌 교회에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지만 이상호의 마음은 조금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가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직과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을 겨냥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미워하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박 목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드디어 장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인 최 장로가 나와서 선거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거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것입니다. 모든 후보자들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후보들이 차례로 나와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교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들과 소통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드디어 이상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선 이상호는 회중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시선들이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은 아들 민철의 실망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호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 교회와 함께해 왔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의 양심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뒷자리에서 한 집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문서는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가 손에 든 것은 바로 어제 게시판에 붙었던 뇌물수수 내역서였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회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정말 받으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상호는 마이크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지만 어떤 설명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그 문서가 가짜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최 장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가짜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그럼 누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이상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중석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호 집사님을 믿었는데 너무 실망이다. 장로 자격이 없어. 이상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개표 결과 이상호는 단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투표한 한 표마저도 무효표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른 후보들 중에서 김 집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상호에게는 조롱으로 들렸습니다. 김 집사가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 동안 이상호는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상호는 방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제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민철이 들어왔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철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받으신 거죠? 그럼 아버지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부자가 서로 껴안고 울고 있을 때 고등학생 손자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준호의 손에는 낡은 서랍에서 찾은 듯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상호의 손글씨로 민철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호는 그 봉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그런 봉투를 숨겨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안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면의 글씨는 분명 자신의 손글씨였지만 언제 이런 봉투를 만들어 두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언제 이런 걸? 중얼거리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이상호의 떨리는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민철아, 혹여 내가 교회에서 욕을 먹더라도 절대 변명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 증거를 맡긴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편지를 읽는 이상호의 얼굴은 점점 더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예요? 민철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글씨는 분명 내 것 같은데. 하지만 언제 이런 편지를. 이상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미하게나마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박 목사와 몇몇 집사들이 책상 위에 돈을 놓고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는 헌금 정리하는 줄 알았는데. 아, 맞다. 그때 이상호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뭔가 불안한 마음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면서 그 기억마저 묻혀버렸던 것이죠.
준호는 계속해서 봉투 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사진들도 있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몇 장의 사진과 녹음기였습니다. 사진들을 보는 순간 이상호와 민철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사진 속에는 박 목사와 김 집사, 그리고 몇몇 다른 집사들이 교회 사무실에서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달 전, 바로 장로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진들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이상호의 기억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새벽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증거를 숨겨두었던 것도요. 그래, 맞아.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음기를 틀어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상호 집사는 너무 원칙적이어서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집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상호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 사람은 워낙 깨끗해서 오히려 쉬울 겁니다. 누명요? 돈 봉투 하나 집 앞에 놓아두고 뇌물수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끝이에요. 누가 그런 깨끗한 사람을 의심하겠어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장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김 집사님이죠.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다만 절차상 선거를 치러야 하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호 집사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문제 없습니다. 민철은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준호도 분노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함한 거였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상호는 녹음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안도감과 함께 평생을 믿고 따랐던 목사와 교우들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당장 교회에 가서 이것들을 공개해야 해요. 민철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철아. 이렇게 되면 교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건 아니잖아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가해자들이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할아버지가 정말 돈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상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실을 공개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할아버지,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른 교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철도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버지, 준호 말이 맞아요. 이대로 넘어가면 박 목사와 김 집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거예요. 다른 선량한 교인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상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일에 공개하는 게 어때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예배 후에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이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호는 사진들과 녹음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섬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좋다.
다음 주일에 모든 것을 공개하자. 정말요, 할아버지?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이제 진실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이상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록 교회에 큰 파장이 일겠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앞으로 험난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주일이 다가오자 이상호는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어딘가 홀가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마다 준호와 민철과 함께 어떻게 진실을 공개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특히 열성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믿어요. 그분들이 할아버지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주일 아침, 이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있었던 장로 선거 결과와 이상호에 대한 소문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호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박 목사가 강단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목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님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김 집사님께서 장로로 선출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 집사는 앞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김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난 주간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모두 정리되었으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박 목사의 말을 들으며 이상호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다니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준호도 할아버지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 목사가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하려는 찰나 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준호의 목소리가 성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학생, 지금 예배 중인데 무슨... 박 목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호 집사님의 손자 준호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회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야? 이상호 집사 손자가 왜 나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준호는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박 목사는 준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지난주 할아버지께서 돈을 받으셨다는 소문 때문에 장로 선거에서 낙선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박 목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학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어른들의 일에. 어른들의 일이요? 준호는 박 목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는 게 어른들의 일입니까? 준호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이 사진들은 2달 전 할아버지께서 새벽 기도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찍으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들어 보이자 회중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 목사와 김 집사가
책상 위에 놓인 돈을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사님과 김 집사님이 돈을? 사람들의 놀라는 소리가 교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준호는 녹음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를 틀자 박 목사와 김 집사의 대화가 성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호 집사는 너무 원칙적이어서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회중석이 점점 더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상호 집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녹음이 계속 흘러나오자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상호 집사님을 모함한 거였구나. 박 목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저 애가 거짓말을.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분명히 박 목사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도 당황한 나머지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사진과 녹음의 증거 앞에서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 준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중석에서 분노한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 목사님,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호 집사님께 사과하세요. 사람들은 박 목사와 김 집사를 애워싸며 따져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박 목사가 손을 들며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하지만 이미 교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호가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이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교인들이 점차 조용해지자 이상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실망했습니다. 이상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50년 넘게 이 교회를 사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실망스러운 것은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무슨 직책을 맡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상호의 말이 끝나자 교회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맨 뒷자리에서 한 권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권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교인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목소리들이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과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다만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걱정됩니다. 그의 시선이 박 목사와 김 집사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교인들의 분노는 이제 완전히 박 목사와 김 집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목사님, 당장 사임하세요. 김 집사님도 장로직을 내려놓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목소리들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박 목사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목사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인들 중 한 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투표합시다. 박 목사 불신임 투표를. 좋습니다. 찬성. 교인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교회는 임시 교인 총회의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즉석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박 목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와 김 집사의 장로직 박탈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참석한 교인의 90% 이상이 두 사람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박 목사님과 김 집사님께서는 즉시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최 장로가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목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김 집사도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로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교인들의 시선이 모두 이상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상호 집사님, 이제 장로가 되셔야 합니다. 네, 집사님이 가장 적임자세요. 다시 선거를 치릅시다. 교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로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교인들이 놀랐습니다. 왜요, 집사님? 지금이야말로 집사님이 필요할 때인데요. 이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장로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 교인들이 아쉬워하자 이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신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욱 믿고 의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교회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이상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비록 장로는 아니었지만 그는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이상호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철과 준호 그리고 며느리 영희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로가 될 수 있었는데 후회? 전혀. 이상호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덕분에 할아버지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어. 무엇보다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믿어준 게 가장 고마워. 민철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의심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민철아. 그럴만했어. 이상호는 아들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가족들 주위로 날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준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증거를 미리 준비해 두신 거예요? 이상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구나. 하나님이요? 그래, 그때는 기억도 안 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같아. 이상호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이상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교회 다니실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 교회는 할아버지의 평생 터전이야. 이상호는 교회 건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아픈 일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받았어.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차례야. 가족들이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중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이상호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라는 설교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믿음이, 직책이 아니라 섬김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을 깨달은 이상호였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상호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것처럼 너도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야. 새로운 세대의 믿음과 진실이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도장, 내 서류 당장 돌려줘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준석과 지연의 눈빛에서 온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차라리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세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순애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시야가 흔들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순애. 이노야. 마지막 힘으로 아들을 불렀어요. 액자 속 남편의 미소가 번지며 조심해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곧 사연이 시작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군인들처럼 반듯해 보였죠. 그중 한 동 1204호, 순애는 창가에 서서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 맞는 아파트 생활이었어요. 참 깨끗하긴 하네.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 옆 신문거리에는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정중한 안내문이 꽂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한 듯한 깔끔한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애는 벽에 붙은 여러 공지사항들을 살펴보았어요. 반상회 공지, 경로당 요가 시간표, 단지 내 행사 안내까지. 달동네 연립에서는 볼 수 없던 체계적인 모습들이었죠.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들고 거실 한켤구리에 놓인 사진 액자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액자 속에는 먼저 간 남편과 함께 찍은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인지 젊은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당신, 나 여기 와서 잘 지낼게. 순애는 액자를 향해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약수터도 가고 주말엔 민호가 온대. 걱정하지 마라. 남편 얼굴을 쓰다듬듯
액자 유리를 조심스레 닦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의사인 아들 민호가 마련해준 새 보금자리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반질반질했죠.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연립에서는 늘 들리던 옆집 텔레비전 소리도 아래층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정막이 발끝부터 차가운 기운처럼 스며들어 왔어요. 전등 아래에서 종이 달력 한 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새로 산 달력이라 그런지 종이가 뻣뻣해서 작은 바람에도 소리를 냈죠. 순애는 달력의 날짜들을 하나씩 세어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군인들처럼 반듯해 보였죠. 그중 한 동 1204호, 순애는 창가에 서서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처음 맞는 아파트 생활이었어요. 참 깨끗하긴 하네.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현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문 옆 신문거리에는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정중한 안내문이 꽂혀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준비한 듯한 깔끔한 편지지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순애는 벽에 붙은 여러 공지사항들을 살펴보았어요. 반상회 공지, 경로당 요가 시간표, 단지 내 행사 안내까지. 달동네 연립에서는 볼 수 없던 체계적인 모습들이었죠.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운영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오래된 손수건을 꺼내 들고 거실 한켤구리에 놓인 사진 액자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액자 속에는 먼저 간 남편과 함께 찍은 1988년 서울올림픽 기념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몇십 년 전인지 젊은 두 사람의 환한 미소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당신, 나 여기 와서 잘 지낼게. 순애는 액자를 향해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약수터도 가고 주말엔 민호가 온대. 걱정하지 마라. 남편 얼굴을 쓰다듬듯 액자 유리를 조심스레 닦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의사인 아들 민호가 마련해준 새 보금자리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고 반질반질했죠.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연립에서는 늘 들리던 옆집 텔레비전 소리도 아래층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정막이 발끝부터 차가운 기운처럼 스며들어 왔어요. 전등 아래에서 종이 달력 한 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새로 산 달력이라 그런지 종이가 뻣뻣해서 작은 바람에도 소리를 냈죠. 순애는 달력의 날짜들을 하나씩 세어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죠.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니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3챕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 가족보다 낯선 규칙. 며칠이 지나면서 준석과 지연 부부의 친절은 더욱 세심해졌습니다. 순애가 장을 보러 나가려 하면 지연이 마침 나타나서 어머니, 저도 마트 가는 길인데 같이 가요라며 자연스럽게 동행을 제안했어요. 무거운 쌀이나 생수는 준석이 대신 들어다 주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안부를 물어보았죠. 요즘 어떠세요? 새 집에 적응 잘하고 계세요? 지연이 순애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물어보았습니다. 경로당에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거기서 요가도 하고 노래 교실도 있다던데. 순애는 이런 관심이 고마웠어요. 달동네에 살 때도 이웃들과 정을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참 고맙네요.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며칠 뒤 지연의 말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워졌어요. 지연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어르신들 재산 노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뉴스에서도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가요? 순애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어보았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혹시라도 중요한 문서 같은 건 우리한테 맡겨두시면 안전할 텐데.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집에 혼자 두면 도둑이라도 들까봐 걱정돼서요. 순애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다음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순애의 귓가에 걸렸어요. 준석이 지연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상 뜨면 억 단위야. 등기부 확인해 보니까 아직 할머니 명의래.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위임장만 받으면 끝이지. 아들이 의사라고 하니까 바쁘다잖아. 순애의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상하게 듣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보상이라니, 위임장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순애는 조심스럽게 반상회장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단지 내 CCTV와 출입기록 제도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네, 어르신. 모든 출입은 카드키로 기록되고 CCTV도 24시간 작동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순애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아파트의 규칙과 시스템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자 출입 시스템, CCTV 녹화, 관리비 자동이체까지 달동네 연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체계적인 보안 시설들이었죠. 그러던 중 준석이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들으신 거 있나요? 이 단지가 곧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거라는 소문이 있던데. 재개발이요? 순애가 놀라며 물어보았어요. 민호가 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이 다들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준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보상금도 상당할 거라고 하고요. 어머니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순애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어려웠어요. 재개발, 보상금, 위임장 같은 용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도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순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세계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준석과 지연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넘어갔던 말들이 이제는 더욱 직접적으로 변해갔어요. 순애가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뉴스 보셨어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또 독거 어르신이 사기를 당했다던데요.
요즘에는 신탁이라는 걸로 처리하면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신탁이요? 순애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소한 단어였어요. 네,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제도예요. 지연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듯 했지만 눈빛에서는 예전과 다른 기운이 감돌았어요. 인감도장만 잠깐. 아,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서류만 챙겨드릴게요. 준석도 자주 찾아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바쁘시잖아요. 의사라는 게 워낙 일이 많아서 말이에요. 준석이 소파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족이 늘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이웃이 도와야죠. 순애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친절한 조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헷갈렸어요. 결국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민호의 바쁜 숨소리가 들렸어요. 맞은편 이웃들이 신탁이라는 걸 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엄마, 지금 학회 준비에 당직까지 겹쳐서 정신이 없어요. 민호가 급한 듯 대답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좋은 이웃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걱정 말고 푹 쉬어요. 수화기 너머 아들의 숨가쁜 목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자신의 걱정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는 아들이 야속했죠. 그래, 의사니까 바쁘겠지. 하지만 엄마 말 정도는 들어줄 수 있잖아. 그날 저녁 순애는 경비실에 들러 택배 수령 기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새 아파트 시스템이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알아두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물어보았어요. 택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럼요. 모든 택배는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며칠 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어르신 댁에 본인 확인 서류가 배달됐는데 맞은편에서 대신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좀 이상했어요. 순애의 등줄기를 식은땀이 타고 내렸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를 왜 이웃이 대신 받았을까요? 그것도 자신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 서류 어디 있어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어요. 맞은편 분들이 가져가셨는데 아직 전달 안 받으셨나요? 경비 아저씨도 의아해했습니다. 순애는 서둘러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죠. 거실을 둘러보니 장롱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는 꼭 닫아뒀는데 말이에요. 설마. 순애는 급하게 액자 뒤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숨겨둔 봉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당부했던 중요한 서류들, 토지 등기부와 인감증명서, 은행 통장 복사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준석과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준석이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빼돌린 거 아니에요. 지연도 뒤따라 들어오며 덧붙였어요. 그냥 안전한 데에 두려고 그랬어요. 이런 서류는 집에 두면 위험해요. 세상이 어떤 줄 아세요? 순애는 이제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의 과한 친절, 신탁 이야기, 그리고 사라진 서류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내 서류들 어디 있어요? 왜 허락도 없이 가져갔어요?
준석과 지연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준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요? 순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가져가는 게 도움이라고요? 지연이 한 발 더 다가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요즘 독거 어르신들 사기당하는 거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순애는 자신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며칠 전 일이 떠올랐어요. 지연이 물을 빌리러 왔을 때 자신이 문을 열면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옆에서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문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순애가 따져 물었습니다. 준석이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그게 우연히. 아니,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제요? 난 그런 적 없어요.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출입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전화는 나중에 하세요. 지연이 순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선 이야기부터 끝내요. 순애는 소름이 돋았어요. 지연의 손길이 차갑고 거칠었거든요.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눈빛에서는 온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내 도장, 내 서류 당장 돌려줘요.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말이에요. 이 단지 재개발 확정됐어요. 보상금이 상당할 거라고 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보상금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아요. 준석이 계산기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세금도 많이 나올 거고 서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지연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위임장만 써주시면 모든 절차를 저희가 대신 해드릴게요. 위임장이요? 순애는 그 단어가 낯설었어요. 네, 간단한 거예요. 어머니 대신 저희가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준석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인감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순애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아드님은 바쁘시잖아요. 지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이런 일까지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내일인데 내가 결정해야죠. 준석과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이웃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 같았죠. 어머니, 이해가 안 되시나 보네요. 준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세요. 그럼 모든 게 깔끔해져요. 안 해요. 절대 안 해. 순애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순애의 시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혈압이 오른 것 같았어요. 바닥이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순애를 부축하는 척하면서도 귀에 속삭였어요. 그냥 서명해요. 그러면 편해져요. 민호야. 순애는 아들을 부르며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흐려져가는 시야 속에서 액자 안 남편의 미소가 번져 보였어요. 마치 조심해라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의식을 잃기 직전 순애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어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다행이야. 민호가 왔어.
그리고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거실에는 묵직한 정적이 흘렀고 액자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옆에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깨어나셨네요. 정말 놀랐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야, 어떻게 왔어? 순애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전화해 주셨어요. 어머니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고요. 민호가 순애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순애는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면서 불안해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내 서류들은 어떻게 됐어? 걱정 마세요. 다 해결됐어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사실 병원에서 저 남자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다고요? 네, 준석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 입원 환자 보호자로 와서 서류를 대신 작성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도 뭔가 이상했거든요. 순애는 놀라며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그럼 진작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는 단순히 이상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죠. 민호가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엄마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순애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나도 배울게.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민호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후 벌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경비실과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출입 기록과 택배 대리 수령 서명을 모두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CCTV 녹화 영상도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CCTV에 다 나왔어요. 민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이 어머니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어요. 영상 속에서 준석과 지연이 순애가 외출한 사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분명히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도 증언해 주셨어요. 택배를 대신 받아간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고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내 서류들은 찾았어? 네,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반상 회장님이 단지 공지방에 대리 수령주의 안내를 올려주셨어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 더 지내고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순애는 빈 액자 뒤에 새 봉투를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서류가 아니었어요. 위임장 사본과 지문 확인용 특수 가루를 솔솔 뿌려둔 미끼용 봉투였죠. 당신, 나 약하게 보지 마. 순애가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미끼를 던질게. 저들이 정말로 포기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는 어머니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긴급 상황에서 경비실과 경찰서에 바로 전화할 수 있는 방법, 녹음 기능 사용법,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엄마,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민호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구나.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CCTV, 출입기록, 등기부. 내 손으로 지키는 법을 제대로 익혀야겠어. 순애는 관리사무소에서 출입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배웠고,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대여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웃의 과한 친절을 의심해 볼 줄 아는 지혜도 생겼죠. 며칠 뒤 순애는 경로당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친절한 척하면서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순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이웃들과의 연대가 시작된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석과 지연은 여전히 맞은편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순애는 그들이 정말로 포기했는지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반상회장 김 씨가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순애님, 다음 주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 일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보안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이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른 주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회의 당일 단지 내 회의실에는 여러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애는 민호와 함께 참석했고 놀랍게도 준석과 지연도 나타났습니다. 마치 자신들도 피해를 당한 주민인 양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오늘 회의는 최근 발생한 보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상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특히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준석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는 그의 뻔뻔함에 놀랐어요. 마치 자신들이 선량한 이웃이라는 듯이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애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애는 침착하게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이 봉투에 손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손가락 끝이 지금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당황한 듯 손을 재빨리 무릎 아래로 숨겼지만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손등이 미세하게 반짝이는 것을 여러 사람이 목격했어요. 특수가루가 묻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연 씨,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반상회장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왜 제 손을 봐야 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가 가방에서 자외선 램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램프를 켜면 특수가루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지연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밀었고 자외선 램프빛 아래에서 손가락과 손목 부분이 환하게 빛났어요. 이게 뭐예요? 한 주민이 놀라며 물어보았습니다. 순애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미끼용으로 준비한 봉투예요. 어젯밤에 누군가 제 집에 몰래 들어와서 이 봉투를 뒤진 것 같네요. 준석이 벌떡 일어서며 변명을 시작했어요. 우린 도와주려던 거예요. 어르신 혼자 계시니까 불안하고 위험해 보여서요. 도움이요? 순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며 제 현관문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제 집에 무단 침입해서 중요한 서류들을 가져갔죠. 그건 도움의 얼굴을 쓴 절도예요. 민호가 태블릿을 꺼내며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습니다. 관리실 출입 기록과 택배 대리 수령 서명, 그리고 방금 감식 키트 결과까지요. 영상 속에서 준석과 지연이 순애 집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주민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반상회장이 미리 신고해둔 상태였습니다. 준석이 도망치려고 벌떡 일어나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어요.
지연은 울먹거리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당한 적이 있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노인을 밟으려고 했나요? 순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본인들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상처가 상처를 낳으면 우리 동네가 무너져요. 진짜 이웃이라면 서로를 지켜주는 거지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관이 준석과 지연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 절도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이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어요. 우린 정말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그들의 행동은 도움이 아닌 범죄였거든요. 형광등 소음만이 조용한 회의실을 채웠고 주민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짜 이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이죠. 며칠 뒤 단지 곳곳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지판에는 반상회장이 직접 작성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대리수령 금지, 위임장 보관주의, 경비관리실 상시 확인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어요. 택배나 우편물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대리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출입 기록을 주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죠. 경로당에서는 순애가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수를 보내며 말했어요. 순애 할매, 정말 멋져. 우리도 배워야지. 맞아. 요즘 세상에는 혼자 당하면 안 되겠어. 옆자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정보 공유하고 조심해야겠네. 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었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 사용법, 중요 서류 보관법, 그리고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말이죠.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의하는 거예요. 순애가 당부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성급하게 믿으면 안 돼요. 민호는 약속한 대로 매주 토요일 저녁을 비워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나누었어요. 순애가 겪은 일들, 새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웃은 말로만 가깝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민호가 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켜보는 눈, 그게 진짜 이웃 아닐까요? 그러게 말이야. 순애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생각이 바뀌었어.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라는 말, 이제는 이렇게 고칠래. 어떻게요? 가족처럼 책임지는 이웃만이 진짜 가까운 이웃이라고. 순애의 말에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 이사온 맞은편 집에는 젊은 부부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천천히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법을 배웠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순애가 새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예전처럼 지방까지 드리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쉽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친절하되 신중하게 도움을 주되 경계는 지키면서 말이죠. 창가에 놓인 남편의 액자 뒤에는 더 이상 중요한 봉투가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내 서류는 내 손으로, 내 마음은 함께 나눌 사람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서류들은 이제 은행 대여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순애는 정기적으로 확인하러 다니면서 자신만의 관리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른 것이었죠. 어느 봄날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애는 남편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보, 이번엔 내가 지켰어. 순애가 사진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웠어. 사람과 이웃의 차이, 친절과 이용의 경계, 그리고 연대의 진짜 의미를 말이야. 창밖으로는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산책로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웃의 모습이었어요.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되 선을 넘지 않는 관계 말이죠.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로 배운 지혜와 경험, 그리고 진짜 이웃들과의 연대감이 있었거든요. 70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애는 달력을 보며 내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로당 방문, 은행 업무, 그리고 새 이웃과의 적당한 인사까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순애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루가 두렵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생겼고 진짜 이웃들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단지는 고요해졌지만 순애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진짜 평화를 찾은 것이었죠.